다들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FOMC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FOMC가 뭐냐면은 내용 요약은 넘어갈게요. 자, FOMC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라고 볼 수 있는 이 연준에서 하는 통화 정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통화 정책을 이제 FOMC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FOMC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금융시장 유동성에 파급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즉, FOMC 회의가 어떤 내용으로 끝나고 그리고 FOMC에서 끝난 이후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과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가이던스가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줄어드냐, 크게 급진하냐 이거에 따른 차이가 금융시장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FOMC를 모르고 금융시장, 특히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MC가 오늘은 간단하게 뭔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FOMC에 대해서 5월에 어떻게 끝났는지 프리뷰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말이에요. FOMC를 모르면은 투자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으로 다 풀지 못하는 게 시장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내용은 보게 되면 이제 FOMC는 딱 두 가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금리 결정.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냐, 내리냐, 올리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금리 결정과 두 번째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시장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연준이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안내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하나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FOMC가 끝나면은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뭐 특정 달에 끝나는 FOMC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봐야 될 게 좀 더 많지만 일단 FOMC가 끝나면 당연히 금리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문이죠. FOMC가 어떻게 내용으로 갔는지 이제 정확히 이제 요약되어 있는 요약문이고 세 번째는 바로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 세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금리 결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과 파월의 발언들이 이 가이던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들 알다시피 5월 8일에 이제 이거는 제가 전에 준비했던 건데 금리가 동결됐죠. 4.5%로 이전과 똑같이 진행이 됐고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나운서님. 네. 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네. 이제 좀 돌발적인 이제 질문인데 이번에 미국이 과연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계속적인 동결을 가져가는 모멘텀을 보여줄까요?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당분간은 쭉 동결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많은 분들이 내비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을까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거는 1월에 있었던 FOMC에서 사실 미국이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어요. 동결 모멘텀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후 하반기부터가 되어서야 이제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시간에 다 풀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씩 하면서 요약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5월 FOMC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동결되었고 딱히 뭐 주목받는 FOMC는 아니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FOMC에서 파월이 지금 현재 당장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인하를 고려를 안 하고 있고 시장을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 즉슨 뭐냐면 상반기 1월과 3월, 5월과 6월에 해당하는 FOMC에서는 사실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FOMC에서도 아마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8월 잭슨 홀 회의가 끝난 이후 9월 FOMC부터 아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5월 FOMC는 동결로 끝났고 그리고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준이 이제 사실 8월 1일 날이 지금 맨 밑에 지금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시점이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렇죠? 24년 9월. 근데 금리를 인하할 때 화끈하게 내렸어요. 25bp 스텝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50bp 가량 내려버리는 이제 단행을 보여줬죠. 이 당시 7월 전부터 24년 7월 전부터 파월은 파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즉 FOMC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8월 잭슨홀 회의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그게 9월 FOMC에서 금리가 인하가 됐고 그게 50bp 가량 인하를 크게 내렸죠. 그리고 11월과 12월에 해당하는 FOMC에서 25bp씩 이제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
보게 되면은 1월, 3월, 5월 같은 경우는 계속 동결 모멘텀을 지키고 있죠. 자, 금융시장 내에 제가 왜 1순위가 이제 FOMC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고 싶고 0순위예요. 연준이라는 여러분들 지금과 물어볼게요. 아나운서님은 좀 얘기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게 되면 기축 통화가 뭐죠? 달러죠. 그렇죠. 달러가 제일 중요한 거죠. 달러가 금융시장 내에 거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달러를 찍어내는 게 어디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맞습니다. 네, 중앙은행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축 통화라고 불리는 이 달러를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과 내릴 수 있는 이 연준의 회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연준이 맞습니다. 만약에 유동성을 중단하겠다, 유동성을 약간 좀 줄이겠다, 아니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20년도 3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양적 완화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나스닥이 선물 지수로 9,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가까이 내려갔지만은 이 회복세가 딱 2달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고점 찍었죠. 그리고 최고점이었던 16,000포인트까지 찍었고 이후 금리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모멘텀 잠시 멈추니까 끝냈죠. 양적 완화 모멘텀 끝내니까 그 이후에 6,000포인트 가까이 나스닥이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장 조금 어느 정도 다시 굳혀지면서 2만 포인트까지 올라왔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연준이 어떤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냐에 따라 금융시장이 1순위로 먼저 움직이고 다들 알다시피 미증시 3대 지수가 먼저 반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주요 다른 국가들의 지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건 역시 유동성이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그 부분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하는 데 있어서 나스닥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유가 간단해요. 나스닥은 성장주가 모여있는 이제 지수죠.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라 볼 수 있는 돈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나스닥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부분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하는 날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어디다? 이제 연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연준에서는 1년에 8번 정도의 회의를 걸쳐요. 그리고 1년이 365일이니까 대충 날짜로 따지게 되면 45일마다 FOMC 회의를 갖습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1월과 3월과 5월 FOMC가 끝났으니 총 5번의 이제 회의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6월 17일, 18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 6월 FOMC는 19일 새벽 정도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FOMC가 끝나면 전문 한 번은 꼭 보셔야 돼요. 어떻게 내용이 마무리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가 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결정이 딱 때려지는 순간에 시장이 갑자기 변동성을 보이는데 그 이후에 잠깐 잠잠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파월이 나와서 기자들과 무슨 얘기를 하냐에 따라 또 방향성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FOMC에 있는 날 새벽엔 사실 거래를 안 하는 게 좋고 다음 날을 지켜보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한다면 그런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제 FOMC 정례회의를 딱 시작하기 전날은 이제 거의 시장이 움직이진 않아요. FOMC를 준비하고 있는 날은.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금융시장도 FOMC를 이제 주목하면서 다 흐름을 멈춘 상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 FOMC를 알아야 하냐, 나 FOMC를 지금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FOMC 꼭 알아야 되고 FOMC뿐만 아니라 이제 매크로성의 모든 결정되는 스케줄 라인 이런 것들도 다 아셔야 돼요. 그걸 다 통달하고 나서 사실 기술적 분석을 제일 보는 게 좋은데 아마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분석은 아까 전에 제가 두 가지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있잖아요. 네. 기본적 분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황이나 이슈, 유동성에 대한 체크들이라 볼 수 있겠고 기술적 분석은 간단하게 뭘까요? 차트를 보면서 그 흐름을 읽어가는 게 기술적 분석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보다 왜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선호할까요? 아무래도 제 경험에 따르면 이 수치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큼 가시적으로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시장의 이슈보다는 지금 당장 등락에 또 눈이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쉽죠. 차트가 좀 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시황 같은 거는 이제
뭐 비즈니스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경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리포트 하나 보려고 할 때 진짜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글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더 많고 자료들이나 통계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에 뛰어든다 하는데 이 기본적 분석부터 배우겠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열의 10명 중은 다 차트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차트로는 어느 정도 매매를 하시다가 한계점을 무조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왜냐하면 차트라는 것을 분석한다는 건 사실 확률적인 거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삼각 수렴에서 상단 돌파, 하단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 추이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공식이 아니고 확률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공식을 외우고 상방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삼산에서 돌파가 나오니까 매수로 따라가는데 왜 꺾이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로서 보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차트를 설명하는 거에 따라 이제 와 신기하다, 재밌다 이러다 보니 먼저 배우는 거고 그 부분에서 한계가 무조건 있고 공식이 아니라 그리고 차트는 좀 이해를 하는 관점에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배경인데 이 기본적 분석이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을 배워야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차트 별거 없죠, 여러분들. 저희가 차트를 흰색으로 봐요. 저는 이제 양봉, 초록, 빨간색 이렇게 보진 않고 이렇게 흰색으로 보는데 전 등락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볼게요. 제가 이 당시 12월 17일 날 보게 되면은 제가 딱 체크한 자리인데 이 당시 하락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죠. 그리고 그 당시가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왜 하락이 나왔을까요? 12월 17일 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어트 상승 1파가 끝나가지고 이제 3파가 내려와서 내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12월 17일하고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죠. FOMC가 있었는데요. 12월 FOMC를 보게 되면은 맨 밑에 나와 있네요. 17일, 18일 딱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디셈버 17일, 18일 작년 12월 17일과 18일에 FOMC가 있었고 그 여파 때문에 어떻게 됐다? 차트가 한번 크게 내려왔다라는 거. 근데 이게 과연 FOMC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고 FOMC를 몰랐다면 이 하락을 그대로 맞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저 같으면 이날을 매매 안 해요. 쉬거든요. 아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11월 달부터 계속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12월 FOMC에서는 뭔가 큰 변화를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정례 회의죠. 그만큼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이날은 사실 매매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봤다면은 여러분들은 저기서 차트적 관점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이유는 FOMC 본질에 있었고 그 FOMC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다들 알다시피 작년 이제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꽤 긴 기간 동안 동결을 진행을 했었고 그 동결에 대한 진행은 사실 이제 양쪽 완화가 끝나고 이제 긴축에 대한 모멘텀에서 동결을 한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유지를 합니다.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점 금리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최고점까지 만들어 놓고 시장을 봐야 돼요. 왜냐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준이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게 보편상 양적 완화가 끝나고 긴축 모멘텀에 갔을 때는 대부분 1년에서 1년 6개월간 동결 모멘텀을 진행을 해요. 왜? 시장을 봐야 되니까. 아무튼 간에 이러한 동결 모멘텀이 언제 끝났다? 작년 8월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이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할 때다. 이제 FOMC에 대한 방향을 다르게 할 때다라고 하면서 9월부터 금리 인하를 딱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죠. 제롬 파월이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있다. 그래서 파월이 이제 잭슨홀 회의에서 이제 이렇게 했죠. 금리를 내리자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9월 이거 비트코인 차트예요.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됐죠? 이 당시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이 50에서 70K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9월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 유동성을 좀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비트코인이 100K 돌파가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껴 있었냐면은 이것도 껴 있었어요. 대선 레이스.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엄청난 공약들을 많이 가지고 온 양반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비트코인 시장에 당연히 좋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폴리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잠깐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폴리마켓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합법적인 도박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합법적인 도박장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주제로 하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이런 거를 하지만 폴리마켓은 그런 거를 해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까 안 될까 이런 거를 가지고 베팅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민주당 공화당 싸움이잖아요. 대선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트럼프가 9월 달부터 폴리마켓에서 70% 가량 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폴리마켓이 대부분 시장에서 주요 어떤 뭐 정치적이라든지 뭐 그런 이번에 이것도 있습니다. 교황이 서가시잖아요. 네. 교황이 다음 교황은 누가 될까? 이런 것도 폴리마켓에 베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시장에서 이런 폴리마켓을 좀 보면은 시장에 대한 대충 눈치를 좀 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당시 9월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가져올 비트코인 공약들이 되게 무지막지하거든요. SEC 이전에 있던 게리 겐슬러 사임시키겠다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시장이 무조건 암호화폐 시장이 무조건 긍정적이니까 트럼프의 대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 시장도 어떻게 된다?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에 대선 레이스라는 이벤트까지 껴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한 달 만에, 2달 만이네요. 2달 만에 52.4K 저점 구간입니다. 52.4K에서 108K가 된 거예요. 자산 가치로 보면 2배가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폭발적인 이제 영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까쯤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엄청나게 이제 금리 인하를 처음부터 50bp 이내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니까 물가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물가거든요. 물가를 지금 계속 못 잡으니까 예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계속적으로 이제 늦췄던 거고 이 물가가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니까 다른 말로는 이제 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그거예요. 물가가 상승해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 그 물가를 이제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시장 지표가 하나 있는데 바로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게 되면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9월에 금리 인하를 딱 진행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최고치였던 이제 미국채 10년물 흐름까지 그냥 그대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것도 2달 만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할수록 파월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트럼프가 연준의 이제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든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제 건드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하나의 변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다시 오르니 이제 연준이 인플레에 대한 자신감이 후퇴하면서 11월에 약간 좀 FOMC에서는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이제 당장 또 금리 인하를 우리가 모멘텀을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내려야겠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12월 FOMC에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딱 보여주는 게 이제 전도표인데 잠깐 화면 다시 보여주실게요. 네, 그래서 FOMC가 이번에도 동결됐고 인플레 우려성도 끝났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 12월 달에 이제 약간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12월 FOMC에서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다, 안 해, 동결했다? 인하는 했어요, 25bp. 근데 왜 매파적이라고 얘기를 하냐? 파월의 발언과 그리고 점도표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인하를 몇 번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해주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게 좋은 지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나운서님? 네, 너무 좋은 지표죠. 네, 미국이 금리를 4번 내릴지 3번 내릴지 2번 내릴지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보이니 네. 사실 금리 인하를 더 하면 할수록 이제 금융시장한테는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9월달 FOMC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9월달 점도표를 딱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나와요. 분명히 미국이 25년 기준으로 금리를 3에서 3.25 수준으로까지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2월 FOMC 끝나면 여러분들 아시죠? 12월 FOMC 때 금리가 4.5%, 지금도 동결이니까 4.5에서 3.25까지 내리려면 최소한 금리를 4번 정도 인하를 해야 돼요. 근데 12월 달 딱 들어서 FOMC가 금리는 인하했어요. 근데 점도표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분명 9월 달까지만 해도 너희들 금리 4번 내린다며 했는데 연준이 4번은 무리인 것 같고 2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금리 인하는 했지만 FOMC의 연준의 점도표 변화, 즉 금리에 대한 전망도가 유동성에는 부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4번 내리는 게 더 유동성에 좋은데 이제 3개월 만에 모멘텀이 바뀌었거든요. 우린 2번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25년엔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전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때요? 12월 달에 놀란 거죠. 너희들 말 바뀌었네? 유동성 줄인데 하니까 어떻게 됐다? 이제 뭐 비트코인이 크게 내려왔죠. 그리고 그 모멘텀이 쭉 되면서 아마 90K 근처까지 아마 갔던 걸로 기억은 90K가 아니라 그 밑으로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FOMC의 여파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FOMC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금리 결정은 과연 어떤 걸 기준으로 보고 가는 걸까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네. 연준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뭐 숙제로도 하는데 네. 무엇을 보고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 아니면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줄지 뭘 보고 판단할까요? 여기는 제가 항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뒤에 커닝 네. 페이퍼가 보여가지고 네. 네, 이중책무 이제 고용과 물가가 딱 보여가지고 맞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더 기억이 잘 나시거든요. 네. 아무튼 미국의 연준에서는 이렇게 이중 책무라고 볼 수 있는 고용과 물가를 기준으로 딱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물가는 어떤 걸 보고 그러니까 고용은 일단은 완전 고용에 대한 숙제입니다. 고용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1차적으로 보는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지표는 이제 비농업 지표다. 이제 넘팜이라고 얘기하는 비농업 지표를 1순위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오는 거는 이제 실업률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물가를 봐야죠. 물가는 두 개 크가지 인플레이션 지표는 되게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PPI랑 CPI. 근데 연준은 이 CPI를 조금 더 우선순위로 본다. 자, 근데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CPI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발표가 이제 9시 30분인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막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연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뭐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서 뭘 봐야 되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야 돼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간단하게 뭐냐면요. 이제 가격대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식료품이나 에너지 같이 가격이 크게 급등락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한 그런 물가들을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연준이 이제 물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식료품이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진짜 급등락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제외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 딱 시장의 시장에 딱 볼 수 있는 물가가 이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다. 이걸 기준으로 보는데 전년 대비 보냐, 전월 대비 보냐, 전월 대비를 봅니다. 그래서 CPI가 발표한다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MOM 즉 전월 대비를 꼭 보셔야 된다. 근데 이게 이번 주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의 유동성에 큰 영향을 주는 연준이 이 이중 책무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고용은 비농업 지표 본다 했고 물가는 이 CPI 본다 했어요. 근데 이 CPI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뭐 내일에 있네요. 근데 이 CPI를 어떻게 봐야 되냐? 무엇을 봐야 되냐? 전월 대비인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꼭 봐야 된다. 전월 대비로. 그리고 지금 예측치가 0.3%, 이전치가 0.1%인데 만약에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연준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가가 높네라고 해가지고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소극적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실제치, 예측치보다 높다면은 시장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가 높다라는 판정하에 연준이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소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 그래서 발표가 되면 예측치보다 낮은지 즉 실제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2개월 정도 가량은 계속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었을 때는 아마 0.2%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일단 뭐 나오는 건 확인해 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CPI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도 준비해 볼게요.